누구는 뭐 기준시가로 하면 된다, 누구는 감정을 받아야 된다, 말이 많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세랑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니까 얼마로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국세청이 나 이거 10억이 아니고 50억이야, 그러니까 세금 뭐 20억 더 내 라고 하면 납세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텍스인사이드 이정근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과연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누구는 뭐 기준시가로 하면 된다, 누구는 감정을 받아야 된다, 말이 많죠. 그래서 국세청이 무슨 기준으로 내 재산을 평가하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속이나 증여라는 건 재산이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행위다 보니까 이 재산이 거래가 된 게 아니에요. 그러면 거래가 된 가액이 없는데 이걸 뭘로 평가하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그때 국세청이 말하는 건 시가의 개념입니다. 시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 같은 거예요.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일까? 뭐 국토부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있고 부동산에서 부르는 호가도 있고 뭐가 많겠죠. 그 기준을 잡아서 가장 현실 가치에 근접한 가액대로 평가를 하겠다가 원칙인데, 그 이를테면 금융자산이나 주식이나 뭐 공시되는 상장 주식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거고 현금 예금이라고 하면은 그 숫자가 딱 있을 건데, 부동산 등락도 있고 거래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적게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국세청이 말하는 이 시세가 뭐냐라고 판단을 할 때 뭘로 판단하면 좋냐, 그리고 여러 가지 가액이 있으면 뭘 우선 적용할 거냐, 그 기준도 있어야겠죠. 자,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전 6개월, 후 6개월 안에 이런 시세에 준하는 가액들이 많이 떠 있을 거예요. 그럼 가액들 중에 가장 가까운 걸 쓰게 돼 있는데, 이를테면은 내 물건이 거래되는 건 내가 아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감정도 내가 진행을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그 두 가지를 안 했다고 하면, 같은 단지에 있는 유사한 물건의 아파트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들이 반영이 될 건데, 그 중에 뭐를 쓸 거냐, 그 기준은 동일한 단지에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저희가 고시를 하죠. 이 가액이 5%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. 그 가액들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가액을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라고 해서 매번 신고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. 그 금액을 제가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국토교통부에서 신고되는 그 거래들은 통상 계약하고 뭐 한 달, 두 달 내에 신고가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시점에 바로 뜨진 않고 우리가 한두 달 지나서 상속세 신고 준비하면서 이걸 확인해 보면 그 금액들이 조회가 되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세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포착해서 하겠지만 포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, 뭐 토지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비주거형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, 그러면 국가에서 말하는 거는 고시되는 금액을 쓰라고 합니다. 뭐 공동주택 가격, 개별주택 가격, 개별 공시지가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. 근데 이런 표현들,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이런 가액들은 원래 목표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려고 고시하는 게 아니고 뭐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기준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는 어떤 지표예요. 근데 이게 시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죠.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70% 내외로 고시가 될 거고, 기타 비주거 상가나 이런 것들은 뭐 한 50% 혹은 뭐 전답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30% 이렇게까지 낮게 고시되는 가액들이 있으니까 이게 시세랑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니까 상속세가 줄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그러면 시세대로 안 가면 상속세를 줄 수 있지 않냐,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, 그래서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신고가 넣으면 자기네들이 시세 준하게 다시 평가해서 상속세를 재산정하겠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뭘로 신고해야 될지 리스크가 있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내가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언젠가 처분할 수도 있겠죠. 그럼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그 양도를 할 때 상속 받았을 때 평가된 뭐 시세든 기준시가든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기준시가로 신고해서 상속세를 적게 냈다고 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는 기준시가와 팔 때 시점에 시세가 차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양도세가 또 많아지겠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비과세가 된다면 어차피 상관없겠죠.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단순히 시세평가가 안 되면 기준시가를 가면 상속세가 적게 나오잖아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나중에 부동산은
파는 것까지 생각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당장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서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거 안 받고 비슷한 물건 가액도 안 떴으니까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세청이 보는 건 만약에 이 사람은 아파트를 받았고 이 사람은 뭐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받았는데 이건 시가가 포착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속세를 내고 이 사람은 시가 포착이 안 되니까 상속세를 적게 냈어.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나온 게 감정평가 사업입니다. 감정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이 됐고 19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와서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보통 예산 편성이 뭐 등락은 좀 있었지만 평년에 한 50억 내외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. 그러다가 2025년에 즉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거겠죠. 이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96억 정도 한 2배 가까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. 근데 26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한 67억, 70억 정도로 한 30% 삭감이 됐어요. 그럼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축소를 하냐? 그건 아니에요. 기존에 한 5년 동안 이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추징한 건수와 세액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를 들어갈 때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정을 해서 또 신고를 하고 이게 이제 많이 퍼졌다는 거죠. 그래서 굳이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감정평가라는 게 국세청이 임의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.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나는 뭐 시세든 아니든 간에 그 6개월을 감안해서 평가기한 내 뜨는 금액이 없으니까 얼마로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 이거 10억이 아니고 50억이야. 그러니까 세금 뭐 20억 더 내라고 하면 납세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이거 뭐가 맞냐의 다툼이 늘 있었는데 최근에 그 행정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. 이거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침해하고 있고 이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 기한에 또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세무상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납세자한테는 조금 유리한 판결이라고 해석이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, 대법원 가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나는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정 기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어요.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날짜부터 전후 6개월 안에 이런 시세가 포착이 돼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앞으로 2년이나 혹은 신고기한 6개월 그리고 추가 9개월까지 어떤 이런 시세에 준하는 가액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 과세할 수 있고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도 할 수 있고 하면 납세자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신고서를 넣을 때 우리가 지금 상속세를 높게 내냐 적게 내냐 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양도세가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도 판단을 하고 이 감정평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또 같이 고려를 하면서 상속세 신고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. 부동산에 대한 재산 평가를 한다는 건 단순히 뭐 내가 유상 거래가 있었으면 얼마짜리니까 이렇게 신고합시다. 감정 평가를 하면은 얼마니까 이렇게 상속세가 들어갑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감정 평가를 받으면 얼마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가액이 나중에 양도세를 해지할 수 있느냐 혹은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파트는 뭐 거래가 활발할 수 있지만 토지나 이런 거는 거래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죠. 그럼 내가 이거를 감정 평가를 받아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이걸로 물락을 하겠다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재산 포트폴리오를 보고 내가 어떤 재산을 감정을 받아야 되고 그럼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건데 그 금액을 실제로 뭐 상속세 내는 데 쓸 건지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는 그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어떤 가액이 없으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. 1차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예외적으로 돌아가신 날짜 앞으로 2년 뒤로 신고기한 이후 추가 9개월까지는 어떤 시세가 확인이 되면 과세할 수 있다. 이때 조심해야 될 게 8개월 차, 9개월 차 이럴 때 신고가 끝나고 나니까 상속인 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하나를 처분할 수도 있어요. 이게 국세청이 포착이 되면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해서 상속세를 다시 내라고 할 수도 있다.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처분하긴 싫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뭐 세금을 내든 뭘 하든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납세자가 모르죠. 금융기관에서는 이 담보물건의 가치가 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가액이 포착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걸 근거로 또 과세할 수 있다. 그래서 제가
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돌아가신 날짜 전후 6개월뿐만 아니고 앞뒤로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있으시니까 혹시나 부동산의 명의 변경 혹은 대출 이런 추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꼭 진행하는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될 거냐, 그리고 얼마로 평가되는 그 관점이 나와 국세청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를 때 판단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, 아마 직접 이 금액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꼭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상속 전문 세무사와 함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텍스인사이드의 이정근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